시간인데 오늘 되게 아주 멋지고 정말 훌륭하신 분을 모셨는데 우리 김정민 대표님 이분을 아시나요? 자, 우리 DID 송수연 코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참신합니다. 굉장히, 네, 깜짝 놀랐어요, 지금.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누구십니까? 네. 네, 저는, DID 마스터, 송수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작가, 5권의 책을 쓴 작가이고, 또, 기업에서 동기부여 강사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코치로, 한국코치협회 전문 코치로, 코칭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사람들의 인생 반전을 돕는 일들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메신저라는 용어를 많이 쓰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 메신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이렇게 소개하면 될까요? 네. 이야. 와우. 이야, 메신저이자 5권의 저자이신 우리 아주 멋진 분이신데요. 제가 사실 우리 송수용 우리 작가님이자 코치님은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세바시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 속에서 엄청 자신감 있고 멋지게 DID 이렇게 막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었는데, 근데 궁금해요. 이 DID 이거 DID는 무슨 뜻인가요? 네, DID는 약자인데, D 해가지고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바이스,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이버에 치면. 음. 그렇게 나오는데 저는 디지털 인포메이션 디바이스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여기서 저에게 제가 DID로 세상을 이겨라, 또 세상을 이기는 님 DID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여기서 말한 DID는 들이대예요, 들이대. 네. 들이대 하면 김은국 씨인데, 네. 우리 또 DID의 네. 아주 대명사. 송수연 코치님이시군요. 와, 그럼 네. DID로 그러니까 세상에 들이대. 그러면 들이대서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결과들을 좀 이렇게 성취하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제가 강연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 이제 직장 생활을 한 12년 정도 하고 한 39, 40 정도부터 강연을 시작했는데, 강연을 시작하니까 이제 강연 의뢰가 한 1년 정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교육 담당자도 모르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애가 셋인데 1년 정도 강연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죠.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책을 한 권 봤는데 10m만 더 뛰어봐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보고 이분이 500억을 벌었다가 나중에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빚이 20억이 돼요. 보통 그렇게 되면 노숙자가 되는데 이분은 다시 또 50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용기가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감사의 카드를 써요. 근데 보통은 카드만 쓰는데 저는 이 과일 바구니를 같이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수용 씨,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책 한 권을 읽고 과일 바구니를 보낼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렇게 딱 전화에다 대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야.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용기가 생기던지, 그래서 그날 자면서 거의 뭐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사람들이 날 몰라서 연락을 안 하는구나.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회장님, 이 책 내용이 너무 좋은데 국민들한테 좀 강연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회장님이, 야, 그거 좋지. 그래가지고 제가 생애 최초로 세미나를 기획을 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내 인생의 반전이라는 세미나를 기획해서 1부에 김영식 회장님이 1시간 하고 2부에 제가 또 1시간 반 정도 하고 그래서 왜냐하면 저 혼자 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했는데 제가 매일 경제신문에 이걸 5단 통광고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김영식 회장님이 남자한테 좋은데 말로 할 수는 없고 이 광고 TV 광고로 막 뜨던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매경에 광고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430명이 모였어요. 제가 첫 번째 세미나 기획했던 건데 그 430명이 전부 다 이제 김영식 회장님 보러 온 거죠. 그래가지고 1부에 제가 사회를 봤어요. 김영식 회장님 소개하고 세미나를 처음 해봤기 때문에 MC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걸 모르고 1부에 제가 사회를 보고 김영식 회장님을 소개하고 2부에는 제가 셀프로 나를 소개하고 내가 강연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430명이 김영식 회장님 보러 왔다가 2부에 할 수 없이 제 DID 강연을 들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제가 DID 들이댔던 사례들을 이야기해 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왔던 분들이 교육 담당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강연 의뢰가 오기 시작했죠. 그럼 그래서 그게 이거를 첫 시작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거인의 어깨를 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유명해지지 않아 사람들이 모를 때 좀 이미 알려진 분들하고 콜라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강연 의뢰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삶의 전환점이 되는 DID 들이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와, 그러니까 결국에는 과일 바구니를 보내시고, 야, 그게 또 콜라보로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DID로 들이대라 이게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한 그 전환점이 되셨다는 말씀이신군요. 그렇죠. 와, 네. 저도 나중에 들이댈 때 과일 바구니를 보내면 될까요? 왜냐하면은 이게 책을 읽고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보통 뭐 문자 보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는 사람이 있고 조금 성의 있는 사람은 손편지를 보내거든요. 근데 저도 책을 5권 썼지만 책을 읽고 편지도 받아봤고 이메일도 받아봤는데 과일 바구니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김영식 회장님도 아마 굉장히 많은 손편지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과일 바구니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처음 받지 않았을까. 이 책으로써. 그래서 아마 그게 그 회장님이 직접 저한테 전화를 먼저 하게 만든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신감 있는 DID 정신으로 지금 이렇게 무장하고 이렇게 다른 분들 코치도 해주시고 강의도 하시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데 우리 대표님의 어린 시절 누구나 이제 어린 시절이 있잖아요. 우리 어린 시절 우리 송수영 대표님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그 어린 시절에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동물로 표현하면은 실험용 쥐? 실험용 쥐는 언제 붙잡혀갈지 몰라서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눈이 빨갛게 되어 있다고 그런 동물이거든요. 이제 지금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술 전혀 안 드시고 너무너무 이제 좋은 분인데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도 중학교 졸업하시고 시골에서 올라오셔가지고 막노동 같은 거 하시고 과일 행상 같은 거 하시고 또 농사 짓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힘든 20대를 보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울분이 많았겠죠. 그래서 아버지가 평상시에는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법 없이도 사시는 분인데 술을 딱 드시면 눈의 색깔이 바뀌어요. 그래서 두 얼굴의 사나이가 되셔서 집안에 있는 것들을 많이 이제 우당탕탕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우리 집 어렸을 때는 집 뒤에 굴뚝이 있었어요. 굴뚝 뒤에서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서 어렸을 때는 관심이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오늘 아빠가 술 드시고 오시냐 안 드시고 오시냐. 그러니까 술을 드시고 오시면은 그러니까 늘 그게 관심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게 지냈죠. 근데 늘 그게 집안에서 불안한 마음이 밖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짜장면 집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저한테 너 뭐 먹을 거냐고 물어보면 내 의견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너 뭐 먹을 건데? 너가 먹고 싶은 거 같은 거 시켜. 이렇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는 또 제가 이남 일녀 중에 장남이기 때문에 그게 불안하면서 또 장남이기 때문에 또 부모님이 고생하는 걸 아니까 학교, 집 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사고 안 치고 그냥 이렇게 순둥이처럼 이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제 어린 시절의 송수용은 실험용 쥐 같은 모습이었다. 자, 그럼 어린 시절에 굉장히 힘들고 아픈 그 되게 실험용 쥐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되게 어린 시절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말을 한 문장으로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와우, 나왔습니다.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자, 이 책이 네. 또 있죠. 제가 지금 이 책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와, 제가 블로그에 리뷰까지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만나게 된 거는, 제가 그 출판사를 통해서 리뷰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받았는데, 제가 2020년 8월 20일에 이 책을 받았는데요. 이 맨 앞에 노란색 표지 앞에 정말 저에게 감동을 주는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뭐라고 쓰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문구에 네. 책 제목이 내 상처의 크기가 내 사명의 크기다 써 있고 네네.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모르시죠? 네, 맨 앞표지에 딱 쓰신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최고의 사명자가 되실 거예요. DID 작가 아, 송수용.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와, 저는 네. 이 내용을 보고 그래 맞아. 나도 힘들었지만 나도 지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루를 보내왔고 올해 송수영 대표님을 정말 기적적으로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고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연이란 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만날 사람은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여기 내 상처의 사명의 크기다. 이 책에서 정말 좋은 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서 혹시 기억나는 글이나 그것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이제 핵심은 나는 금광석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금광석은 겉으로 볼 때는 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금광석은 겉에 있는 돌을 깨내잖아요. 겉에 있는 돌을 깨내고 그거를 재련을 하면은 나중에 금이 돼요, 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어렸을 때 워낙 이제 집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성장하면서 많은 아픔들을 겪기 때문에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진짜 왜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럴까? 대부분 자신을 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아픔과 상처가 사실은 자기를 귀하게 만드는 그 사명의 자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은 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저 안에 금이 들어있는 금광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이분은 지금 금광석이다. 그래서 이분을 잘 재련해내면 이분은 정금같이 빛나는 금이 되실 뿐이다. 저는 사람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여기서 하나를 뽑으라면
나는 금광석과 같은 사람이다. 당신은 금광석과 같은 사람이다. 네, 나는 금강석과 같은 사람이다. 맞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문구를 한번 읽어봐 드리면은 나는 금강석과 같은 사람이다. 금강석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돌처럼 보인다. 하지만 금광석을 잘 재련해내면 찬란한 금이 되어 나온다. 세상은 보통 나의 겉모습만 보고 나의 가치를 판단한다. 내 안에 어떤 흥미, 어떤 재능, 어떤 강점이 있는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고 그냥 돌이라고 정의해 버린다. 그렇지만 내 곁에 있는 사람도 금강석, 그리고 그의 돌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숨겨진 금을 보고 그를 인정해주며 존중해주자. 이렇게 처음 페이지에 나는 금강석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요 글이 저에게도 되게 울림을 줬는데 딱 이렇게 뽑아주시니까 음, 되게 굉장히 또 다른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 책 네, 페이지 옆에 나의 언어로 다시 쓰기라고 이제 있잖아요. 네. 네, 와, 이 부분도 되게 나만의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게,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도 사람이 치유를 얻잖아요. 되게 네. 좋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책을 어디 쓰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쓰시게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분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오고 코칭을 받으러 와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대부분이 우울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공황장애 상태에 있거나 자기 자신을 아주 이렇게 낮게 봐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참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쓸모가 없다고 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야, 본인은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아팠던 그 경험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본인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고 또 본인이 그거를 극복해 나갔을 때 결국 그 경험을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그거를 못 보고 있구나. 제가 그거를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거죠. 음, 그래서 아,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저분이 할 일이 많은 분인데 상처가 큰 사람일수록 자꾸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분들한테 오, 보세요. 당신만큼 큰 상처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해주면은 그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제가 그분들을 살릴 수 있네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살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근데 당신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그 깊은 상처가 다른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살리고, 그래서 당신의 상처의 크기가 사명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음, 거를 얘기해 주면서, 야, 이거를 내가 만나는 사람만 얘기해 줄 수가 없으니까 책으로 써야 되겠다. 그리고 책을 쓸 때, 어, 짧게, 짧게 핵심만 쓰고, 오른쪽에는 본인들이 그거를 읽고 자신만의 언어로 글을 느낀 거를 쓰게 되면은 이 책이 송수용의 책이 아니라 본인의 책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책을 한번 출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판사에다가 제가 이게 기획을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와. 그럼 그때 이렇게 출판을 하시게 된 것도 이제 자비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런 게 궁금해 저는. 어, 자비? 저도 책을 나중에 한번 출판을 해보고 싶은데, 제 출판사에 음, 이제 의뢰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자비로 하는 게 있고, 또 출판사에서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게 있고 그렇잖아요. 어, 맞아요. 예. 네.
그 약간의 돈을 제가 지불하시고. 제가 한 거는 다 계약금을 받고 하는 거예요. 와, 그렇군요. 계약금을 200만 원씩 받고 하는 거죠. 음, 야, 그러면 그 200만 원이 뭐냐면은 선인세예요. 음, 그래서 제 책이 판매가 되면 판매가의 10%가 인세로 들어와요. 그러면 200만 원을 먼저 계약금으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책이 판매가 돼가지고 인세가 200만 원 될 때까지는 인세를 안 줘요. 200만 원을 그 계약금이 선인세인 거예요, 사실은. 음, 그래서 책이 200만 원 이상, 인세가 200만 원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인세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 책은 다 인세를 받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야, 야, 감사합니다. 네, 아주 저한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그러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시고 또 이렇게 치유적인 역할, 코칭 역할을 해주고 계신데, 어, 살면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송수용 코치님이자 작가님, 네, 대표님, 네, 호칭이 굉장히 많은데 이 나름의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좀 해소를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음,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게 있는데, 인간적으로는 저는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 이 사우나를 가요. 지금은 못 가는데 코로나 때문에. 음, 사우나를 가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그리고 혼자 영화를 보러 가요. 아, 근데 감동적인 영화를 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1% 정성이라는 책을 쓸 때 원고가 써지질 않아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영화를 혼자서 보러 간 게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 책 마지막 1% 정성에 보면 레미제라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결국 그 영화를 보면 그 영화가 또 글의 소재가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감동을 받으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가 돼요. 음, 하나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이제 교회 다닌 사람을 너무 싫어했어요. 교회 다닌 사람을 너무 싫어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왜 이렇게 자꾸 질질 짜냐? 그래가지고 맨날 질질 짜가지고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집안이 가난해가지고 집안이 어려워서 제가 대학교를 갈 때 학비를 안 드는 학교를 가려고 육사를 갔어요. 음, 근데 저는 굉장히 뭐 내성적이고 좀 소심한 아이다 보니까 육사 가면 군인 훈련을 시키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장교를 양성하는 데기 때문에 부하들의 그 종교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하들의 마음을 이해하라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절에 갔어요. 절이 친근하니까. 절에 갔는데, 오! 일주일 동안 훈련받고 너무 힘들게 갔는데, 1시간 동안 양반 자세로 앉아가지고 스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아닌데,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성당에 갔어요. 성당이 그 다음에는 좀 더 친근하니까. 성당에 갔는데 제가 처음 가봐서 태어나서 성당을. 그랬더니 성당에서는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를. 그래서 할 수 없이 세 번째 제일 싫은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처음에 한 번 일어서고 끝에 한 번 일어서고 중간에 40분에서 50분을 잘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갈 곳은 여기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교회를 가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1학년 1학기 때 외출이 안 돼가지고 그때는 의무 종교행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종교행사 참석하러 이제 잠을 자러 교회를 갔죠.
그러면서 이제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게 믿어진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제 네, 신앙을 이제 갖게 됐고, 네, 믿어지니까 그게 이제 믿으려고 막 애쓴 게 아닌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다 보니까, 아, 내가 왜 이렇게 됐고, 사람들이 왜 저렇게 살고, 그걸 이해가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하나는 사우나를 가고,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앉아서, 성경책을 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음, 인생을 맡기는 기도를. 그래서 그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나면, 그런 어떤 일에서 왔던 스트레스들이 사라지고, 음. 그렇게 두 가지로 반응을 하네요. 물어봐서 네, 대답을 네, 하다 보니까. 네, 좋습니다. 예, 마지막 네, 종착지로 네, 기독교,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이야기,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인생 영화도 보시고 그랬는데 참 생뚱맞기는 하지만 인생 노래가 음. 있으신가요? 평소에 혹시 잘 부르시는 노래? 막간을 이용해서 노래까지 불러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인생 노래 한번 어떤 게 그러니까 있으신가요? 인생 노래는 이제 뭐야, 어, 뭐지 저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음악 실기 시험을 봤어요. 음, 아, 고등학교 2학년 때 중간고사는 실기 시험 보고 기말고사 필기를 보거든요. 그래서 앞에 나갔는데 제가 반주가 나오는데 음을 못 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 음정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노래를 못하고 막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떨려가지고. 그랬더니 음악 선생님이, 야, 이 자식아, 들어가. 그래가지고 노래를 한 절도 못했어요. 그때 했던 노래가 금발의 제니라는 노래였었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제가 60점인가? 최저 점수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노래는 제가 상당히 트라우마.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들이 지금도 만나면은, 야, 빨리 금발의 제니 불러봐. 못 부르시니까 더 시키고 그래서, 싶잖아요. 음, 그래도 그러니까, 앞에 한 인생 소절만 노래, 한번, 네, 불러주신다면, 자, 저는 아니, 바로 들어갑니다. 인생 노래는, 인생 노래는, 저거, 누구지? 비상? 네네. 누구지? 누구죠? 그 사람? 그 사람 비상. 누굴까요? 임재범. 아, 네, 임재범 임재범의 씨. 비상이라는 노래가, 예, 네. 그거를 많이 듣고 좋아했어요. 임재범 씨의 비상. 가사 중에 불안해 보여.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야, 아, 다시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세상에 나가. 아, 좋은 노래,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정말 네, 다 되어 가는데, 되게 네, 인생 후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신데, 자, 우리 어렸을 때는 네. 꿈이 뭐야? 저 의사 될래요. 축구 선수 될래요?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장래희망이 뭐야? 물어보면 사실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그렇죠. 송수연 코치님의 장래희망은 무엇인가요? 오, 이제 마지막 모습을 저의 엔딩 씬을 그려놓고 있거든요. 내가 죽었을 때, 저한테 교육을 받고 저를 만나서, 인생 반전을 이룬 제자들이 제 장례식장에 꽉 차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는 거예요. 제가 이 엔딩씬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지금의 인생을 살게 된 게 1998년도에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읽고, 음, 아, 내가 언젠가 회사를 떠나서 1인 기업이 돼야 되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구본영 작가님 책을 제가 대부분 다 읽었거든요. 어, 그런데 아주 우연히 카페에서 구본영 선생님을 만났어요. 음, 제가 구본영 선생님을 알아보고 쫓아가서, 아, 선생님, 제가 선생님 책 다 읽었습니다.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들이대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아, 그분이 60인가 젊었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쪽 성모병원에서 강남 성모병원에서 그 장례식장을 했는데 가보니까 내가 조문을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리고 구본영 선생님 제자들은 구본영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죽으면 내 장례식장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런 꿈을 그렸고요. 그래서 그게 저의 이제 장래 희망이고, 꿈은 이제 다 이뤘어요. 저는 지금 신사역 쪽에, 신사역 근처에다가 강연장 한 30명 앉을 수 있는 강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 방송을 하는 연구실 스튜디오가 있고, 한쪽에는 제 보이차하고 제가 말차를 마셔요. 그래서 보이차를 마실 수 있는 다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차를 마시면서 코칭을 하고 유튜브로 강연을 하고 또 여기서 강연장에서는 코치 양성 과정도 하고 여기서 추가적인 걸 이룰 거는 없어요. 이제 이룰 건 다 이뤘어요. 지금처럼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냥. 지금처럼 네, 꿈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여생을 이제 다른 분들에게 조금 더 그래도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네. 그래도 지금 되게 힘든 시국이잖아요.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네. 같았는데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 되게 우울해하고 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네. 분들에게 코치로서 딱 깨고 세상에 나올 수 있는 말을 1분 이내로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까요? 네. 내가 아는 나는 실제 나의 3%도 안 된다. 실제 나는 97%의 능력을 더 가지고 있다. 근데 내가 받은 상처나 아픔 때문에 그 97%의 능력을 못 보고 있다. 그래서 이 97%의 능력이 눌려 있는 것이다. 이 눌려 있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찾아라. 그런데 혼자 찾기 힘들다. 그럴 때는 손을 잡아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라. 혼자 우울의 늪에 빠져 있으면 점점 더 빠져든다. 누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우울의 늪에서 나오면 내가 얼마나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었는지 알게 된다.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고 있지 않다. 와. 이상입니다. 이야. 자, 그러면 우리 김정민 대표님 잘 듣고 계세요? 우리 김정민 대표님, 우리 송소연 코치님이 마지막에 어떤 말을 하셨죠? 나는 뭐라고 하셨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한 번만 다시 마지막 문구 말씀해 주시겠어요? 마지막에 네네.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고 있지 않다. 네, 저도 제 마음과 머리에 기억하기 위해서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고 있지 않다. 자, 우리 지금 듣고 계시는 소리에다님 그리고 태키님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고 있지 않다.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고 있지 않다. 자, 감사합니다. 나는 내 능력의 3%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97%를 더 발휘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소연 코치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저하고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게요. 자, 말씀으로 해주시면 돼요. 자, 준비하면은 제가 가위바위보 네. 하면은 가위 보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해볼게요. 네. 하나, 네. 둘, 셋. 가위바위보. 가위. 주먹. 주먹. 한 가위. 번에 이기셨습니다. 와우. 야, 주먹 내셨죠? 이길 때까지 제가 가위바위보를 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길 때까지 이번에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보자기. 보자기. 네, 보자기. 똑같이. 자, 제가 손으로 해볼게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 가위 내셨나요? 저는 가위. 네. 네, 저는
주먹을 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DID 우리 외치면서 이제 마치는 시간 가질게요. 원래는 30분 시간 내주기로 하셨는데 지금 훌쩍 40분, 10분 더 오버됐네요. 감사합니다. DID 외치고 우리 송수영 코치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DID DID. 네. 자, 감사합니다. 반가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자, 우리 송수영 코치님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잠깐 시간이었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에 새겨지고 저도 다시 힘을 내는 그런 시간들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음성은 제가 녹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날주 행복을 읽어주는 여자에도 올릴 거니까요. 한 번 더 시간 나실 때 들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이무진 씨의 신호등 노래 너무 좋아요.